쌍디는 자신이 인질이 되었기에 루피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판단한 이후 자신이 인질로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세계정부가 자신을 공개 처형할 리도 루피가 세계정부의 함정에 빠질 리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산청특맹의 원액을 꺼내며 산청특맹은 다량의 독이 함유된 맹독성 식물, 물론 열을 가해 조리한다면 훌륭한 식재료가 된다. 하지만 아직은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걸 먹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 죽게 될지 모르지. 산청특맹을 이용해 어인섬의 보거와 함께 보거 요리를 하려고 지니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될지는 몰랐군. 아니 어쩌면 운명인가. 젠장 이런 걸로 죽을지는 모르겠다만 온몸이 구속당한 지금의 나로서는 택할 수 있는 죽음은 이것밖에 없군. 이라고 말한 뒤 산청특맹을 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판기하성 전체가 울릴만한 충격이 일어났고 쌍디도 균형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내 엄청난 폐양색 폐기가 실현의 방에도 전해졌고 쌍디는 이 정도 폐기를 가진 인물은 전세계에 루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기운은 분명 루피다. 설마 루피가 성지 마리조아에 온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밖을 둘러보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밖을 볼 수는 없었고 근위병도 한 명도 없었기에 쌍디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쌍디는 이내 이어지는 전투로 인한 파동과 폐기의 흐름을 느끼며 루피를 비롯한 연합군이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선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닌 루피와 합류하여 세계정부를 부숴버리는 것을 택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웃음을 지으며 망할 녀석 조금만 더 빨리 나타나지. 그랬으면 추한골 보일 필요도 없었잖아. 하긴 올블루도 보지 못했는데 죽을 순 없지. 라고 말하며 주저앉습니다. 핑크스는 오로성을 보좌하기 위하여 알라바스타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샹크스와 격돌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 오로성과 함께 샹크스, 루피, 조로 등과 대치하나 오로성이 부작용을 감수하며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였음에도 결국 루피를 잡아내지 못하며 전투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왔으며 설상가상으로 콩까지 배신하며 결국 밀짚모자 일당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핑크스는 부상을 입은 오로성을 보좌하며 오로성이 힘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무가 오로성에게 성지 마리조아의 상황을 전달하였고 오로성 역시 성지 마리조아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머큐리는 핑크스를 호출한 뒤 현재 밀짚모자와 롤로노와 조로를 포함한 강자들이 모두 성지 마리조아에 나타났다. 또한 혁명군, 빨간머리의 적단, 크로스길드 등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레드라인을 막아서며 해군과 대치 중. 핑크스 지금 당장 성지 마리조아 혹은 레드라인으로 복귀하여 세계정부의 원군을 지원하며 싸워라 라고 명령하였고 핑크스는 명을 받들겠습니다. 허나 괜찮으시겠습니까? 현재 오로성들께선 전투불능 상태, 이때 강적이라도 나타난다면 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마스는 그건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의 안위보다 중요한 건 성지 마리조아의 그분, 또한 저들에겐 우리에게 할애할 병력 따위 없다. 우리가 전투불능 상태인 것도 알지 못할 테고 라고 말했고 핑크스는 알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우리도 얼추 하루 이틀이면 몸이 다 회복되겠군 이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이번에야말로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모두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길고 긴 전쟁은 종언을 맞이한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밀짚모자를 비롯한 연합군 이제는 정말 결착을 지을 시간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프랑키는 와노쿠니에서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하려던 순간 워터프라임이 남긴 전원을 보게 되었고 워터프라임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플루톤을 거대한 폭탄으로 개조시켜 놓았다는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고의로 세계정부에 고대병기 플루톤을 넘겨주며 고대병기 플루톤이 성지 마리조아에서 폭발하도록 설계하며 함정을 팠고 세계정부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와노쿠니에서 플루톤을 넘겨받은 뒤 플루톤을 성지 마리조아로 인계합니다. 그리고 플루톤이 성지 마리조아로 인계된 이후 프랑키가 기폭장치를 활성화시켜 놓았기에 플루톤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고 세계정부는 한창 침략자들과 혈투를 벌이고 있었기에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한편 프랑키는 와노쿠니에서 조로 로빈과 헤어진 이후 에이스의 스트라이커를 타고 베가펑크의 고향 벌지모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그곳에서 고대병기 플루톤을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이전에 외워뒀던 설계도대로 고대병기 플루톤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긴 실험 끝에 고대병기 플루톤의 원리를 정확히 깨달았고 어떤 선박이라도 고대병기 플루톤과 같은 명선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써니오를 곧바로 플루톤과 유사한 엘레페리아 왕국의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배로 개조시키려 하였지만 현재 써니오는 나미, 초파, 우속과 함께 항해 중이었고 프랑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우선 동료들과 합류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루피가 각국의 혁명을 도운 이후 샤봉디 제도에서 집결하자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자신 역시 샤봉디 제도로 향하였고 프랑키는 루피와 조로 등이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이제 동료들과 합류하여 써니오를 개조시키기만 하면 우린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무적이 된다고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남이 우섭 초파 부르곤 세계정부와 알라바스타 간의 전쟁 도중 난입하여 알라바스타를 도와 세계정부와 맞서 싸웠고 이후 빨간머리 해적단과 루피의 도움을 받아 알라바스타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전쟁 도중 부상을 입으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나미와 우섭은 자신들이 혹여나 세계정부의 습격이라도 받는다며 괴멸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겁을 잔뜩 먹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부르곤 베테랑답게 냉철한 모습을 보이며 나미씨, 우섭씨 지금 좌절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루피씨와 빨간머리가 오로선과 대치 중이기에 우리가 알라바스타로 돌아간다고 해도 도움이 되진 않을 테고 우린 루피씨의 말대로 샤봉디 제도로 향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료들과 합류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고 우섭은 그래 조로나 쌍디가 있으면 안심이라고 라고 말했고 나미는 걔들은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승전보를 울렸나? 라고 말했고 우섭은 신문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글쎄 걔네들이라면 당연히 이겼지 않았을까? 하물며 조로는 승리했다고 오랜풋이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 쌍디의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아. 라고 말했고 우섭남이 부룩 초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우선은 샤본디 제도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비비 역시 콩의 도움을 받아 알라바스타에서 탈출했고 비비는 콩의 전용 함선을 타고 샤본디 제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콩의 전용 함선은 매우 거대했기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배를 찾아다녔고 결국 비비는 콩의 전용 함선 속에 있는 비상용 잠수함과 같은 작은 배를 발견하며 작은 배를 타고 샤본디 제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모커는 해군이 레드라인에서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곧바로 바이크를 타고 레드라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담배를 깊게 들이마시며 세계의 혁명이 잦아진 이후 세계정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반기를 든 국가들을 처벌하고 있다. 제 아무리 반란군이라고 한들 그들 역시 생명체 세계정부의 과한 대응이 정말 정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이어가기 위함인가 라는 고민을 하며 세계정부가 혁명이 잦아진 이후 비가맹국 국가와 가맹국 계약을 해지한 국가들을 상대로 너무 심한 공격을 가하는 것에 대해 인간적으로 회의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좋던 싫던 스모커는 거프 이후 새로운 해군 영웅으로 추대받고 있었고 세계정부에서도 스모커를 자신들의 최고 전력 중 하나로 추대하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새로운 해군 영웅의 탄생에 기뻐하고 있었기에 스모커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정부의 중심으로서 혁명을 막아서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세계정부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자신의 길이 맞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새로운 사건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버기, 도플라밍고, 모리아, 크로커다일은 미호크의 원수를 갚고 쌍디에게 은혜를 갚기 위하여 레드라인으로 향하며 혁명군을 지원하며 해군을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버기, 도플라밍고, 모리아, 크로커다일은 적절한 휴식을 취한 뒤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하였고 이들은 장거리 비행에 지치며 레드라인 근처의 블루마리아 섬에 경유하며 잠깐의 휴식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투덜대며 어이 아무도 도시락 안 가져왔나? 배가죽이 등에 붙은 기분인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이런 녀석이 사왕이라니 죽은 흰수염이 알게 되면 오해라겠군 이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음을 지으며 훗훗훗훗 재밌는 녀석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리아는 심각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이 잠깐만 나만 느껴지나? 라고 말했고 버기는 무슨 소리냐 거대 멧돼지라도 나타났나? 잡아먹어버릴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는 이미 전투대세를 갖추고 있었고 잠시 후 섬 전체가 하얀 연기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버기는 로그타운에서의 악몽을 떠올리며 설마 하얀 사냥꾼 스모커? 라고 소리쳤고 잠시 후 스모커가 천천히 걸어서 이들의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 블루마리아 섬에 들렀거늘 생각지도 못한 월척을 낳게 되었군. 사왕 광대 버기 및 그의 부하 녀석들 이놈들 역시 밀짚모자를 도와 해군을 공격하려 한다고 들었다. 해군은 아직은 세계의 정의 너희 같은 해적들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순 없지 라고 말한 뒤 뭉게뭉게 열매의 각성 능력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블루마리아 섬은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녀석이 아니군 차세대 해군 영웅 스모커 라고 말하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크로커다일은 이 정도면 빛은 모두 갚았다 검은다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매우 겁을 먹었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며 그렇군 사왕 버기님의 목을 따라온 거였어. 그럼 나도 응해줄 수밖에. 이놈이 해군 영웅이면 나는 사왕이다. 덤벼라 연기자식 로그타운에서의 복수를 해주마 라고 소리치며 해군 영웅 스모커와 사왕 버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위블은 불과 어둠 사건 이후 신인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고 에이스와 함께 성지 마리주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위블은 곧바로 건물을 때려 부수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였고 근위병 여럿이 들러붙어 위블을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위블은 압도적인 힘을 선보이며 근위병들을 모조리 날려버렸고 근위병 한 명은 젠장 역시 흰수염의 주니어인가, 지능은 멍청한데 힘만큼은 괴물이잖아 라고 말했고 위블은 뭐 멍청이 지금 나 욕한 거냐 라고 말하며 근위병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에게 한 대 맞고 뻗은 포보스가 나타났고 포보스는 루피의 공격으로 인하여 머리에 큰 혹이 자라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용룡열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티라노사우루스의 형태로 변해 있었고 위블은 눈이 초롱초롱하게 변하며 우와 공룡인가 멋있네 라고 말하며 포보스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포보스는 꽤나 진중한 모습을 보이며 멍청해 보여도 신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하며 위블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위블이 경계를 풀며 포보스에게 다가오자 포보스는 곧바로 위블의 머리를 물어버렸고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허용한 위블은 머리에 큰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위블은 분노하며 어널드를 휘둘렀고 포보스가 무장색 배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내며 위블과 포보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거프와 생고쿠는 콩의 장례식을 마친 이후 루피와 드래곤이 마리조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거프는 할아버지이자 아버지로서 루피와 드래곤을 구하러 가는 게 맞는지 해군으로서 이들을 체포하거나 최소한 지원을 가지 않는 것이 맞는지 고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거프는 쉽사리 결심을 하지 못하며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이젠 해군 원수가 아니니 널 말리진 않겠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라 거프 라고 말했고 거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코비가 거프를 만나러 왔고 코비는 거프에게 경례를 한 이후 콩의 영정을 보며 짧게 목례를 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거프 중장님 소식은 들었습니다. 루피씨가 마리조아에 나타났다는 라고 말했고 거프는 그래 코비 네가 해군이 된 이상 너 역시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될 거다. 나도 이제 늙었나 보군. 정의와 가족 중 뭘 우선시할지 고민이나 하다니 명심해라 코비. 해군은 항상 정의를 우선시해야 한다. 특히나 해군의 미래인 너라면 말이다 라고 말했고 코비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절대적인 정답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프 중장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 역시 해군으로서 가질 사명감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고 코비의 말을 들은 거프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빙크스는 루피를 포함한 침묵자가 성지 마리조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오로성을 보좌하는 것을 그만두고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모습을 감추는 투구 퀴네어를 꺼내든 이후 자신의 기척을 완벽히 숨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였고 빙크스는 까마귀들을 소환하여 마치 마법진처럼 진을 구성시킨 뒤 까마귀들을 타고 성지 마리조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지 마리조아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철룡이들은 모두 대피한 상태이며 마리조아 곳곳에서 혈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이를 보며 과연 전설의 그 남자의 후대인가? 감히 성지 마리조아에 침공한 녀석은 거의 없었는데 성지 마리조아를 전장으로 바꾼 녀석은 이놈들이 처음이군 이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철룡인들이 대피하는 곳으로 향하였고 철룡인들은 모두 신의 함선에 탑승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철룡인들을 집요하게 쫓아온 야마토가 나타났고 야마토는 철룡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철룡인들 너희들을 놓칠 것 같으냐? 나는 와노쿠니의 영웅 코즈키오댕 와노쿠니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모두 죽여주마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멍청한 신의 기사단들 같으니라고 고양이 새끼 하나를 흘리는 바람에 자칫하면 신의 핏줄이 사라질 뻔했구만 이라고 말한 뒤 폐양색 회기를 사용하여 야마토의 움직임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고 빙크스의 폐양색 회기 컨트롤은 완벽했기에 철룡인들은 단 한 명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시무스성은 빙크스성이다이 살았다이 라고 소리쳤고 빙크스는 빨리 신의 함선에 탑승해라. 최악의 상황에는 마리조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고 대부분의 철룡인들은 모두 신의 함선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일부 철룡인 몇 명이 빙크스에게 역정을 부리며 자네의 아비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우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이 너 역시 마찬가지다이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한숨을 쉬며 분위기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쓰레기들이군 이라고 말한 뒤
자신에게 역정을 부리는 맨마이어 제트성을 단칼에 베어버렸고 맨마이어 제트성은 단 한 방만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타 철롱인들은 경악하는 모습을 보였고 핑크스는 너희들이 누리는 권리는 그분을 필두로 한 세계정부의 힘에서 나온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군 동지들이여 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역정을 부리던 철롱인들은 모두 신의 함선에 탑승합니다. 세계정부는 과거 엘레페리아 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성지마리주아로 이주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조이보이의 후예가 나타나 자신들이 도피를 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문은 신의 함선을 만들어 마리주아가 사라지더라도 100년 이상 독자 생존이 가능한 거대한 함선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고 약 200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신의 함선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900년 만에 신의 함선이 사용되게 되었고 철롱인들은 마리주아에서 빠져나와 신의 함선에 탑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신의 함선의 외부는 해로석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내부에는 과학병기를 포함한 각종 병기가 주둔 중이었기에 그야말로 금성탕지와 같은 견고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철롱인들은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 지식이 해박하고 나이가 든 철롱인들은 한켠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보이고 있었고 철롱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무적이 아님을 깨닫게 되며 마음 한편에서 공포라는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야마토는 샹크스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기에 빙크스가 나타나자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빨간머리 루피를 돕기 위해 온 거야. 그래서 철롱인을 죽인 거지 라고 말하며 빙크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한숨을 쉬며 나를 그 녀석이라고 착각하는 놈들이 많군. 상처도 없고 팔도 2개인데 그걸 구분 못하다니 멍청한 녀석들 이라고 말한 뒤 샹크스의 가무사리를 흉내내며 야마토를 공격하였고 야마토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빙크스의 가무사리는 아직 정교하지 않았기에 위력이 많이 떨어졌고 야마토는 충격을 입긴 하였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빨간머리가 아닌 건가 설마 크로즈미와 같은 능력자 라고 말하며 빙크스가 복사복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샹크스의 외형을 카피하여 사칭하는 사칭범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곧바로 전투대세를 가졌고 개개 열매 모델 오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변의 모든 것을 얼려버렸고 빙크스 역시 전신이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이내 빙크스는 폐양색 베개를 사용하여 얼음을 깨뜨려버렸고 빙크스는 해군대장 아오키지의 능력이 생각나는군. 그놈 역시 최고의 남자였다만 지금은 타락한 어둠이 되었지. 참으로 아쉽군. 흰수염이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감히 원피스를 찾겠다는 멍청이들은 없었는데 라고 말하고 야마토는 시대는 원래 변하는 법이라고 와노쿠니의 폭군 카이도우가 사라진 것처럼 세계의 폭군이 너희들 역시 사라질 운명이라고 루피가 해내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너희들은 모두 끝이다 라고 말한 뒤 빠른 속도로 빙크스에게 접근하였고 자신의 타케루의 폐양색 베개를 휘감은 뒤 4명 8개를 사용하여 빙크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호부견자라는 건가 아직 미숙하긴 하다만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의 모습이 흐릿하게나마 보이는군 이라고 말하며 야마토를 보며 카이도우를 떠올립니다. 빙크스는 야마토의 기량은 확실히 자신보다 아래이나 잠재력만큼은 어느정도 인정해주며 야마토가 자신과의 대결을 통하여 성장할 틈조차 주지 않으며 단 한 방만에 야마토를 제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견문색 베개를 사용하여 야마토의 공격을 피해낸 뒤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어둠을 이용하여 야마토의 얼음은 물론 야마토의 폐기마저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치 티치의 어둠 열매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빙크스의 능력은 생명력마저 흡수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야마토는 점점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야마토는 황급히 무장색 베개를 사용하여 빙크스의 능력을 무효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빙크스는 이미 다음 수를 던진 상태였고 빙크스는 공중으로 도약한 뒤 경지를 이룩하지 못한 용의 새끼는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아쉽게 되었군. 카이도우의 딸 아니 코즈키오댕 이라고 말한 뒤 생흡 참검을 사용하여 야마토를 공격하였고 야마토는 폐기와 능력을 결합시킨 기술인 한랭 4명 8개를 사용하여 빙크스의 공격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빙크스는 단 한 방만에 야마토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생흡 참검의 충격으로 인하여 몸 전체의 생기가 사라지게 되었고 마치 미라처럼 변하며 처참한 몰골이 되었고 그대로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판기아성을 바라보며 검은 다리를 탈환하기 전에 검은 다리를 옮겨야겠군. 더 이상 판기아성도 안전하지 않으니 라고 중얼거린 뒤 곧바로 판기아성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 티타니아, 타이톤 등이 신의 함선에 도착했고 빙크스는 철롱인들은 모두 대피 완료한 상태 이곳에서 철롱인들을 보좌하다 상황을 보고 도주해라 라고 명령했고 티타니아는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의 리더는 갈링성이시다. 니놈이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전룡인 명령을 내릴 이유 따윈 없다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이런 멍청한 새끼, 전쟁에서는 힘이 곧 권력이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린다면 제거해주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 티폰을 다시 한번 뽑아들었고, 갈릴레이가 급하게 말리며 명령을 따르겠어 빙크스성, 우리끼리 이럴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한시가 급했기에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가벼운 경고를 준 이후 곧바로 판기아성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 티타니아, 타이토는 신의 함선 내부로 향합니다. 조로, 로우, 키드는 쌍디를 찾는데 성공했지만 쌍디가 투옥된 방의 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고 헤루석이 격교수로 묶여 있었기에 조로가 파괴하더라도 꽤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근위명 혹은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날 위험 부담이 있었기에 로우는 곧바로 헤루석을 파괴하려는 조로를 막아서며 여기서 소란을 일으키면 변수가 발생한다. 잠시만 기다려보지. 분명 저 문을 여는 열쇠가 존재할 터이니 라고 말했고, 조로는 누가 오던 베어버리면 그만이라고 라고 말했고, 키드 역시 어이 겁먹은 거냐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로우는 동요하지 않고 환상의 방을 지나치는 근위병 중 열쇠를 가진 근위병이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나 음식을 배급하는 녀석이라면 말이지 라고 말하고, 조로와 키드, 로우는 잠시 천장에 은신하여 근위병의 움직임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조로, 키드, 로우가 잠복한 이후 환상의 방 근처의 경비가 삼엄해졌고 근위병 중 대장으로 보이는 인물은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마라. 현재 마리주아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했다. 혹여나 검은 다리가 탈옥이라도 한다면 그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저 녀석들이 열쇠를 가진 것인가 라고 말했고, 조로는 그렇다면 곧바로 녀석들을 제압하지 라고 말하며 도신류를 꺼내듭니다. 하지만 로우가 조로를 말리며 조금 기다려라 롤로노아야, 저들이 열쇠를 가졌다는 보장이 없어 라고 말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근위병 중 대장으로 보이는 인물은 아니 제 아무리 검은 다리라도 탈옥은 불가하다. 저 감옥의 열쇠를 가진 인물은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성과 빙크스성 그리고 오로성들 뿐이시니 말이다 라고 말했고, 키드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뭐 그럼 여기서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군 이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근위병을 모조리 제압해버렸고, 조로, 로우, 키드는 입구를 파괴하기 위하여 곧바로 헤루석이 겹겹이 쌓인 쌍디가 투옥된 감옥의 입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넘어졌고, 로우는 뭐냐 부상이 쌓인 건가 라고 물었고, 조로는 아니 부상 따윈 거의 입지 않았다. 하물며 부상 따위로 내가 쓰러질 일은 없다. 헌데 나조차도 형용할 수 없는 강력한 패기를 지닌 누군가가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하며 검은색 패기를 통하여 엄청난 패기를 느꼈다고 말하며 그 패기를 가진 인물이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니놈이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몽키 녀석의 패기인가 라고 물었고, 조로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루피 녀석은 아니다. 희미하지만 적기심이 느껴지는군. 오로성 영감들에게조차 이런 패기를 느끼지 못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스모커는 해군의 부름을 받고 레드라인으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잠시 샛길로 세웠다가 우연히 크로스길드의 간부들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스모커와 버기, 도플라밍고, 모리아, 크로코다일은 한 섬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순식간에 섬 전체를 연기로 뒤덮어버렸고, 스모커는 연기에 무장색 패기를 침식해두었다. 니놈들이 이곳에서 탈출하려면 나의 목 정도는 따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담배를 태웠고, 크로코다일 역시 담배를 피며 알라바스타에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거물이 될지는 몰랐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코웃음을 지으며 과거에 머무르는 자는 현재를 살아가는 자에게 이길 수 없지 라고 말한 뒤 매우 빠른 속도로 크로코다일에게 접근한 뒤 헤루석 지태를 일시적으로 흑태로 변환시킨 뒤 곧바로 크로코다일의 안면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모래 폭풍을 사용하여 스모커를 공중에 날려버린 뒤 모래 속에 은신하려 하였으나, 스모커는 크로코다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읽어낸 뒤 모래로 변환되어 있는 크로코다일의 실체를 잡아냈고 연기를 응집시켜 위력을 극대화시킨 뒤 크로코다일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플라밍고가 나타나 스모커의 팔을 절단시키는데 성공했으며 이후 모리아가 뿔도마뱀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가슴을 관통시켜버렸고, 스모커는 연기화되며 잠시 주춤거리게 되었고 스모커는 크로코다일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스모커의 팔이 다시 재생되었으며 가슴팍의 상처 역시 완벽하게 재생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팀워크가 생각보다 훌륭하군. 물과 기름 같은 니놈들도 구심점만 있으니 완벽한 팀이 되었어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스모커는 후투투투 세상에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는 법이지 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키시시시 역시 강하군 새로운 해군 영웅 전 칠무의 셋을 아이 다루듯이 가지고 놀다니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순간적인 폭발력은 마치 흰수염을 보는 듯했다. 저 녀석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단 하나만의 승패가 결정났을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스모커와 크로스 길드의 간부들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버기는 스모커의 약점을 파악한다는 핑계를 댄 이후 우선 섬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으나 섬 전체가 이미 연기에 침식되어 있었기에 탈출구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버기는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스모커와 크로스 길드 간부들의 대결은 고조되어 가고 있었고, 모리아는 그림자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좀비 병사 수백 명을 부활시키며 곧바로 스모커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스모커가 이러한 공격에 당해줄 리가 없었고, 스모커는 순식간에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좀비 병사들을 모조리 제압해버렸고 빠른 속도로 모리아에게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플라밍고가 스모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실의 폐황색 패기를 휘감은 뒤 성스러운 16발의 용탄을 사용하여 스모커를 덮쳐버렸고, 스모커는 피를 흘리며 실과 함께 땅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과 모리아 역시 지금이 찬스라고 확신한 이후 크로커다일은 사막의 저주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모래지옥 속에 가둬버리려 한 이후 사막의 모검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어깨를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리아가 좀비 병사의 원혼을 모조리 흡수한 뒤 자신의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킨 뒤 섀도우즈 아스가르드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복부를 강타하였고, 스모커는 꽤나 충격을 입으며 피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이후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모리아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계속하여 공격을 이어나갔고 섬의 일부가 완전히 소실되어 버릴 만큼 위력적인 공격들이 이어졌습니다.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모리아는 스모커를 몰아붙이며 자신들이 스모커를 잡아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기뻐하며 이시시시 해군 영웅을 좀비 병사로 만드는 건가 라고 말하며 스모커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욱한 연기가 모리아를 덮쳤고 스모커는 연기와 함께 몸을 재생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스모크 프리즌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도플라밍고, 크로커다일, 모리아를 붙잡는 데 성공하였고, 스모커는 담배를 피며 어리석은 녀석들 함정인지도 모르고 덤벼오다니 인간이란 생물이 그러하지 아무리 숙달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눈앞에 대어를 보고 참을 수 있는 인간은 몇 없다. 이 녀석들 또한 마찬가지였군. 결국 욕망을 참지 못한 대가를 치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와 크로커다일은 곧바로 문항색 패기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능력에 저항하나 스모커의 패기가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했기에 도플라밍고와 크로커다일은 연기 속에서 탈출하는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스모커 역시 조금은 충격을 입었기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타난 타시기가 이들의 손에 해루석 수갑을 채웠고, 타시기는 역시 스모커 중장님이십니다. 이제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스모커는 아니 아직 한 명 남지 않았는가 신세계의 황제가 라고 말하며 버기를 잡기 전까지 레드라인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좌절하며 젠장 버기 녀석이 우릴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후투투투 그 지옥같은 임펠다운에 다시 수감되는 건가 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젠장 버기 녀석이 아니라 밀짚모자 하물며 빨간머리나 불주먹만 되었어도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한 거지 라고 소리쳤고, 스모커 역시 로고타운에서 버기를 이미 붙잡은 경험이 있기에 확실히 저 반응만 보더라도 버기 녀석이 사왕이 된 것은 순전 운인 것 같군. 하지만 나는 방심 따위 하지 않는다. 나 역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그 녀석 역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 라고 말한 뒤 타시기에게 도플라밍고, 크로커다일, 모리아를 감시하라고 한 뒤 곧바로 견문색 베개를 사용하여 버기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버기는 섬 밖으로 탈출하려고 하나 연기가 섬 전체를 감싸고 있었기에 버기는 섬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섬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칼리스토는 마리조아에 침공한 에이스를 막아서기 위하여 환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흰수염을 환생시키며 에이스를 막아섭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흰수염과 호각으로 겨루며 결국 10분이라는 시간을 버텨냈고 환생 열매의 능력으로 되살아났던 흰수염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칼리스토를 응징하려 했으나 칼리스토는 환생 열매의 능력으로 로저를 환생시키며 에이스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곧바로 신의 함선으로 피신하였고 로저와 에이스는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로저를 보며 얼굴은 처음 보는군. 한때 당신을 죽일 듯이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 따위 거의 사라졌다. 당신도 당신만의 모험이 있을 테니 또한 나를 탄생시킴으로써 아버지, 동료들, 루피, 사보, 할배, 다단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은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순 없겠군 이라고 말하며 오묘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양손에 불과 폐양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부활한 게 아니라 환생 열매의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환생한 것이기에 에이스에게
케이사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는 않았고 로저 역시 곧바로 자신의 검 에이스를 꺼내들며 에이스와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케이사는 드래곤과 격돌하여 드래곤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였고 자신에게 교훈을 준 드래곤에게 예우를 갖추며 드래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케이사는 곧바로 성지마리조아로 복귀하였고 케이사 역시 드래곤과 혈투를 벌이며 꽤나 데미지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케이사는 판게아성 내부로 복귀하려 하나 이미 판게아성은 루피와 겐타이의 대결로 인하여 개박살이 난 상태였고 케이사는 웃음을 지으며 이런 이문에서 꽤나 짜증나겠군. 판게아성은 세계정부가 설립된 이래 감히 발을 들이는 것조차 극히 제한된 금단의 영역이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모가 검은색 베개를 사용하여 매우 먼 곳에서 퀘이사에게 대화를 걸었고 퀘이사는 무슨 일인가 드래곤은 처리했다. 이 정도면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라고 말했고 이모는 아니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판게아성의 침입자를 제거해라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밀짚모자 루피를 말하는 건가 라고 말했고 이모는 그렇다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조이보이와 대등한 힘을 가졌다면 내게는 벅찬 상대일지도 모르겠군. 허면 이놈은 무얼 할 셈이지 여전히 모습을 숨긴 채 환상의 방에 머무를 것인가 라고 물었고 이모는 도신조로 및 침입자 2명을 직접 처리하겠다. 이후 니놈과 합류하여 밀짚모자를 처리하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통신을 끊었고 퀘이사는 여전히 제멋대로 이 녀석이군. 뭐 명령이 떨어졌으니 무시할 순 없고 밀짚모자 녀석이 정말로 조이보이와 대등한 강자인가 궁금하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루피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루피 역시 겐타이를 쓰러뜨린 뒤 판게아성으로 향한 상태였고 머지않아 루피와 케이사는 충돌하게 됩니다. 쿠마는 혁명군으로서 해군에 저항하기 위하여 레드라인으로 향하였고 쿠마는 크로마와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마는 쿠마를 바라보며 아쉽게 되었군. 폭군 바솔루미 쿠마 실력만큼은 확실했던 녀석인데 이렇게 적이 되다니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세계정부는 내게 있어 원수나 다름없다. 당신에게 개인적인 원한은 없다만 나를 가로막는다면 이놈과 싸울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크로마 역시 곧바로 자신의 손에 무당색 패기를 두르며 애초에 실무에도 잠시 동안 유해를 받은 범죄자일 뿐 바솔루미 쿠마 니놈을 체포하여 떨어진 해군의 위신을 세우는 데 일조하마 라고 말한 뒤 빠른 속도로 쿠마에게 접근하여 쿠마의 한면에 펀치를 날립니다. 하지만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크로마의 공격을 쳐내는 데 성공하였고 크로마는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하여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크로마는 확실히 칠무의 출신이라 그런가 이완코브보다는 확실히 강하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팔에 흐르는 상처를 닦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래 니놈은 제2의 정상결전에서 이화짱을 상대했지 라고 말하며 이완코브를 쓰러뜨렸던 크로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우르스스 쇼크를 사용하여 크로마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크로마는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쿠마에게 접근한 뒤 쿠마의 화면에 펀치를 집어넣었고 쿠마는 충격을 입으며 주춤거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르스스 쇼크가 폭발하게 되었고 쿠마와 크로마 둘 다 폭발에 휘말리며 충격을 입습니다. 쿠마와 크로마가 한 차례 충돌한 뒤 자욱한 연기가 거치게 되었고 크로마와 쿠마가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크로마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 녀석들의 수장 드래곤은 훌륭한 남자였어. 난 흔히 해군의 황금기라고 불렸던 사카즈키 보르살리노 드래곤이 군에 입대했던 시기 함께 해군이 입대했던 입대 동기다. 나는 먼 발치에서 그들의 압도적인 실력을 바라보며 나 역시 그들처럼 되기를 원해왔다. 그리고 그중 단연코 최고는 몽키디 드래곤. 그래 그는 해군의 원수가 될 제목이었어. 하지만 그놈은 해군을 탈퇴하고 세계 최악의 범죄자가 되었다. 바솔로미 쿠마 내가 느낀 회의감과 배신감을 형용할 수 있겠나. 나는 그 후 모든 범죄자를 혐오하게 되며 해군 범죄수사부에 합류하며 세계의 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놈 역시 내가 잡아야 할 범죄자에 그치지 않아 라고 말하며 크로마가 드래곤 아카이노 키자루와 동기라는 게 밝혀졌으며 특히나 드래곤을 존경했지만 드래곤이 해군을 탈퇴하고 혁명군을 창설하자 매우 실망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쿠마는 드래곤이라면 이해가 간다. 그의 재능이라면 해군의 원수 정도는 가뿐했겠지. 보장된 출세길, 아버지의 가르침, 보편적인 세상의 인식, 드래곤은 이 모든 것을 걷어차고 혁명군을 창설했다. 드래곤이 어떤 심정으로 혁명군을 창설했는지 너는 모를 거다. 해군은 정의를 관철하는 집단인 척하지만 결국은 권력자의 뒤를 닦아주는 사냥개에 불과하다. 니놈들이 진정으로 정의를 관철한다면 적어도 천룡인을 숭배하는 일 따윈 없었을 테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연을 담은 두 남자의 주먹이 충돌하였고 쿠마와 크로마는 이 한방에 자신의 전력을 담았기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고 고작 한 한만에 두 캐릭터는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쓰러집니다.
쿠마와 쿠로마의 주먹이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이 일어났지만 이내 이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쿠마와 쿠로마는 처절한 공방을 주고받았고 몇 시간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둘은 모두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쿠마는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쿠로마 역시 피를 흘리며 담배를 피고 있었고 쿠로마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겠군. 확실히 전 칠무에답군 압도적인 강함이야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채를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쿠마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쿠로마의 위치를 읽어낸 뒤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발바닥의 향연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발바닥의 모양의 응축된 공기 덩어리들을 날려 쿠로마를 저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쿠로마는 피하지 않으며 쿠마에게 진격하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얻는 것은 없을 테지. 결국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필살기가 기술인 흑마청권을 사용하여 쿠마의 복부를 정확하게 강타합니다. 하지만 쿠마는 도통도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일부 충격을 쿠로마에게 되돌려주는 데 성공했으며 발바닥이 향연으로 인한 공격도 성공시켰기에 쿠로마는 곧바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쿠마는 정신력으로 쿠로마의 흑마청권을 버텨내려 하였으나 쿠로마가 희생을 각오하며 정타를 정확히 집어넣었기에 쿠마조차 치명상을 피하지 못하며 결국 쓰러집니다. 퀘이사는 드래곤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한 이후 곧바로 판게아성으로 복귀하였고 이문은 퀘이사에게 루피를 막아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곧바로 루피를 찾아 나섰고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루피의 위치를 찾아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퀘이사와 루피는 마주하게 되었고 루피는 넌 또 뭐야 네가 이무인가? 생긴게 에그헤드 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너무나도 닮았어. 이무가 경계하는 이유가 있었군.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 쓰러뜨렸던 그 남자와 말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또 그 소리냐?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조이보이가 아니야. 나는 몽키디 루피다 라고 소리치며 폐양색 필기를 발현하였고 순식간에 루피의 폐양색 필기가 판게아성 전체를 휩쓸어버립니다. 또한 루피의 필기로 인하여 퀘이사의 후드가 잠시 벗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퀘이사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퀘이사의 얼굴은 마치 하나의 작은 우주처럼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신기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뭐냐 얼굴이 없는 놈이잖아. 악마의 열매 능력자인가? 라고 소리쳤고 퀘이사는 나는 우주 열매를 먹은 우주인간. 그래 고작 하늘 따위로 우쭐대는 녀석에게 천회천이란 무엇인지 보여주었지. 그놈 아마 지금쯤 물고기밥이 되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루피를 도발하였고 루피는 하늘이 누구지? 설마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거냐? 라고 소리치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퀘이사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곧바로 블랙홀을 소환하며 루피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하였고 퀘이사는 나도 네 녀석만큼은 아니다만 시대를 호령했던 강자 중 한 명이라네.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거라 애송아 라고 말하였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며 미시시시 즐거워지는걸. 확실히 세계정부가 재밌군. 강자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퀘이사와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샹크스와 아카이누가 레드라인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샹크스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대결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명구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공격을 상쇄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의 마그마가 샹크스를 덮쳐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아카이누의 마그마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성가신 놈이로군 빨간머리 샹크스. 그 몸 상태로도 포기하지 않은 건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여기서 쓰러지게 된다면 우리가 일궈낸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지. 이 세계의 패권을 쥐는 것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될 테지. 우린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네 라고 말한 뒤 폐양색 패기를 검기와 함께 방출시키며 아카이누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는 공중으로 점프하며 샹크스의 공격을 피해내는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순식간에 샹크스의 주변을 마그마로 뒤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샹크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샹크스는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침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숨바꼭질이라도 하자는 건가? 라고 말하며 찬찬히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샹크스의 뒤에 있는 용암 줄기 속에서 아카이누가 모습을 드러냈고 아카이누는 견신홍련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샹크스는 이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기에 그리폰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섰고 아카이누와 샹크스의 충돌은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아카이누는 꽤나 멀리 날아가게 되었고 샹크스가 속도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아카이누에게 접근하며 아카이누와 샹크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과거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이후 일어난 새로운 정상결전에서 아카이누와 샹크스가 격돌하였을 땐 샹크스가 아카이누와 에이스의 대결에 난입하였기에 샹크스가 체력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결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이어졌고 제 아무리 샹크스라 할지라도 지친 몸으로는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서는 것조차 버거웠기에 아카이누가 연이어 샹크스를 압도하는 양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타인의 사정을 봐주는 인물이 아니며 승리를 위해서라면 병든 노인도 공격할 수 있는 냉정한 인물이기에 계속하여 샹크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과연 해군 원수 아카이누인가? 과거 정상결전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강해진 것 같군. 아오키지와의 생사결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든 건가? 하지만 생사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면 나 역시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한다. 이곳에서 내가 쓰러지게 된다면 루피가 쌓아올린 신시대의 신호탄이 불발될지도 몰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동기어진을 목표로 한다 라고 생각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더욱 거칠어졌고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는 레드라인 전역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완벽히 제어하지 못한 터라 해군뿐만 아니라 혁명군을 포함한 동맹군 몇몇도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아카이누는 패기의 통제권을 잃었군. 빨간머리 샹크스, 이곳이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또한 밀짚모자 역시 형장의 이슬로서 사라진다 라고 말한 뒤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양주먹에 마그마를 휘감은 뒤 샹크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서나 아카이누의 마그마가 샹크스의 가드를 뚫어버렸고 샹크스는 상반신이 불타버리며 멀리 날아갑니다. 우타는 엘레이지아 사건 이후 목숨을 잃을 뻔하였지만 혼구우의 도움을 받으며 다행히 몸을 치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엘레이지아에서 고든과 지내며 몸을 회복하며 음악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타 역시 샹크스와 루피의 소식을 간간히 듣게 되었고 그들이 세계의 운명을 건 전투를 앞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타는 고든에게 고든 이제 몸도 거의 다 나았고 샹크스와 루피를 돕고 싶어 라고 말했고 고든은 우타 네 능력도 강하긴 하다만 현실적으로 네가 황제들의 대결에 이기게 된다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꼴이 될 뿐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그 힘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나조차도 제어할 수 있지는 않지만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이라고 말하며 금단의 노래인 토트무지카를 부르며 고대의 악마 토트무지카를 불러내어 세계정부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위험한 방법이었기에 고든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타는 샹크스와 루피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매우 강했기에 노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장가를 불러 고든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뒤 야밤에 배를 타고 무작정 샹크스와 루피를 찾아 떠납니다. 샹크스는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며 상반신이 불타는 충격을 받으며 날아갔지만 무장색 패기를 통하여 어느 정도 충격을 방어해냈으며 불굴의 정신력을 보이며 아카이누의 공격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패왕참을 사용하여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는 공격을 하였고 아카이누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뚫은 뒤 샹크스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견문사례를 통하여 아카이누의 견문색 패기를 상실시켜버렸고 아카이누는 정확한 타이밍에 샹크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며 샹크스의 폐양참을 일부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몸이 잘려나갔으나 아카이누는 곧바로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몸을 재생시킨 뒤 견신홍련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마치 번개처럼 방출시키는 경지를 선보이며 아카이누에게 강력한 폐양색 충격파를 명중시켰고 아카이누는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찬스가 될지도 모르겠군. 이미 와노쿠니에서 견문사회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압박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분명 빈틈이 나오기 마련이다. 허나 아카이누 정도의 고수라면 견문색 패기 없이도 전투의 흐름을 읽어낼 것이며 점점 나와의 대결에 익숙해질 터 그 타이밍이 나오기 전에 승부를 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자신의 필살기가 기술이자 카무사리의 10배의 위력을 가진 패왕어청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예상대로 아카이누는 견문색 패기가 상실되며 샹크스의 공격 타이밍을 완벽히 읽어낼 순 없었지만 점점 전투의 흐름을 읽어내며 샹크스의 공격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본능적으로 샹크스의 패왕어천 카무사리를 허용하게 된다면 패배로 직결되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고 아카이누 역시 자신의 필살기가 기술인 지옥화마 천수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공격을 막아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지옥화마 천수와 샹크스의 패왕어천 카무사리가 충돌하였고 이들의 충격은 엄청난 충격파를 형성해내며 샹크스의 쪽에서는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아카이누의 쪽에서는 순식간에 주변이 마그마로 뒤덮이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아카이누와 샹크스의 필살기가 충돌하였고 둘의 기술은 팽팽한 흐름을 보이며 어느 한쪽의 기술이 밀려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체력에 한계가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샹크스는 100%의 폐양어청 카무사례를 선보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지옥화마 천수가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마저 불태워버리는데 성공하며 샹크스를 공격하였고 샹크스는 치명상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터벅터벅 샹크스를 향해 다가왔고 아카이누는 빨간 머리 기술마저 제대로 시전되지 않는 몸으로 내게 정면으로 맞붙는 건 만용이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 역시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였지만 포기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 한번 아카이누를 향해 달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의 몸에 한계가 찾아오며 샹크스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심장을 부여잡으며 피를 토해냈고 아카이누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으며 그 지군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명구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배를 뚫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가까스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버텨냈고 다행히 몸이 완전히 뚫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상반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전투불능 상태가 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다시 한번 샹크스를 죽이려 들며 샹크스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아카이누의 상반신을 베어버렸고 샹크스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말합니다. 키자루와 카타쿠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이후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선보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카타쿠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카타쿠리는 견문색 패기의 각성을 통하여 한치 앞의 미래를 보며 키자루의 공격을 완벽하게 피해내기 시작하였고 이후 결정적인 기회를 잡은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키자루의 복부를 정확하게 뚫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키자루 역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지한 뒤 자신의 복부를 미리 빛으로 변환시키며 유동화시켜 놓았고 카타쿠리의 주먹은 키자루의 텅 빈 복부를 뚫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자신의 주먹의 끝에 감각이 미비한 것을 느끼며 설마 미리 계산한 수였던 것인가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고 키자루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너만이 아니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카타쿠리의 한면을 걷어차며 카타쿠리를 땅에 쳐박아 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카타쿠리를 추적하나 카타쿠리는 자세를 다잡으며 키자루를 기다리고 있었고 키자루는 그래도 빅맘 해적단의 2인자라는 건가 쉽게 쓰러지진 않는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다시 한번 자세를 다잡으며 쫀득쫀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주변을 떡으로 봉쇄하며 키자루를 포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여유롭게 떡 감옥에서 탈출한 뒤 참으로 장난스러운 능력이구만 그런 능력은 안 얻는 게 나았겠어 라고 말하고 카타쿠리는 조금만 발끈하며 어이 능력의 성능은 능력자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밀짚모자 루피를 보고 느낀 게 없나 라고 말하고 키자루는 밀짚모자의 능력은 솔직히 탐났는데 이 능력은 전혀 그렇지 않네 라고 말한 뒤 카타쿠리의 한면에 발차기를 시도합니다. 카타쿠리는 키자루가 자신의 한면을 노려 공격하자 급하게 가드를 하며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섰고 그 순간 미비하지만 폐양색 패기가 자연스레 카타쿠리의 팔에 휘감깁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당황하며 설마 이건 마마와 같은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폐양색 패기를 휘감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키자루 역시 이를 파악하며 성장하게 놔두면 성가시겠군 이라고 생각한 뒤 템포를 올리며 카타쿠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키자루는 광신마격을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카타쿠리를 공격하였고 카타쿠리는 미래를 읽을 틈도 없이 키자루의 공격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천충원검을 사용하여 카타쿠리의 어깨를 찔러버리려 하였고 카타쿠리는 급하게 구운 떡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잠잘떡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짓뭉개버리는 데 성공했으나 이내 키자루가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빠르게 몸을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고 키자루는 야타의 거울을 사용하여 카타쿠리에게 빠르게 접근한 뒤 빛을 총처럼 난타하는 기술인 광총 난타를 사용하여 카타쿠리에게 치명상을 넣습니다. 그리고 자욱한 연기가 카타쿠리와 키자루의 주변을 뒤덮었고 키자루는 카타쿠리가 쓰러졌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타쿠리의 폐양색 패기가 발현되었고 카타쿠리는 아직 쓰러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타쿠리의 폐양색 패기가 더욱 강화되게 되었고 카타쿠리는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는 것을 넘어 폐양색 패기를 휘감을 수 있는 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여기서 쓰러진다면 마마 그리고 가족들에게 면목이 서질 않는다고 라고 말했고 카타쿠리의 주먹에는 폐양색 패기가 휘감아져 있었습니다. 또한 키자루 역시 세상에는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라고 말하며 전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이들의 대결은 더욱 고조되어 갑니다. 카타쿠리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게 된 이후 공격력이 극도로 상승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떡에도 폐양색 패기를 휘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타쿠리는 떡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떡을 분사하는 기술인
패왕병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손쉽게 카타쿠리의 기술을 피해내나 이는 카타쿠리의 함정에 불과했고, 카타쿠리는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자세가 무너진 키자루의 안면을 강타하려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번에는 꽤나 먼 미래를 봤군 이라고 말했고, 키자루조차 카타쿠리의 공격을 피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정타를 허용하며 땅에 처박혔고, 카타쿠리는 매우 거대한 떡을 만들어내며 키자루를 그대로 짓눌러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를 바라보며 저런 떡에 짓눌리면 답도 없겠는걸 이라고 말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뒤 천하모를 사용하여 강력한 레이저를 발포하여 떡을 반으로 쪼개버린 뒤 빠르게 공중으로 튀어올라 자신의 무릎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곧바로 카타쿠리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했고, 체력에 한계가 온 카타쿠리는 복부를 부여잡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자신의 발에 빛을 휘감은 뒤 속도는 곧 무게, 빛의 속도로 차여본 적 있나? 라고 물은 뒤 곧바로 카타쿠리의 안면에 발차기를 적중시켰고, 카타쿠리는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카타쿠리는 정점에 올라왔던 강자는 다르다는 건가? 라고 중얼거린 뒤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칼리스토의 능력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환생한 로저는 칼리스토의 명령에 따르며 에이스를 적으로 인식하며 에이스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에이스와 로저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차분하게 로저의 전투 스타일을 분석하며 아버지가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파괴했다면 이 녀석은 한 수 한 수가 완벽한 전투를 구사한다. 일말의 틈조차 허용하게 된다면 그 즉시 나의 패배로 이어질지 모르겠어. 역시 해적왕으로 불렸던 남자인가 라고 생각하며 로저를 미워하지만 로저의 무력만큼은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생각이 복잡해져가며 자연스레 빈틈이 노출되게 되었고, 로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에이스에게 치명상을 넣는데 성공하였고, 에이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제 아무리 새로운 상황으로 등극한 에이스조차 흰수염을 상대한 뒤 로저를 상대하는 것은 버거운 일임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잠시 레일리와의 수련을 회상합니다. 밀키모자의 땅이 토키의 시간 열매를 이용하여 과거로 오는데 성공하며 정상회전에 난입하였고, 결국 에이스를 구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사회생으로 살아난 에이스는 흰수염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레일리의 수련을 받으며 더욱 강해지며 흰수염의 의지를 이어 신흰수염 해적단의 선장이 됩니다. 레일리와 에이스가 한창 수련을 하던 어느 날 에이스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레일리의 선장이었던 로저에 대해 물었고, 레일리는 로저에 대해 말해달라. 그는 내가 본 누구보다도 강한 남자였지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그렇다면 로저가 아버지보다 강했나요? 라고 물었고, 레일리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로저는 뉴게이트와 수차례 격돌했지만 결국 단 한 차례도 승부를 내지 못했다. 거프 녀석과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가장 강한 남자는 로저였어. 남자는 무릇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걸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 로저는 그런 면에서 가장 강했다고 볼 수 있지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며 허면 만약 저와 로저가 맞붙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조차 넘지 못한 그 남자를 제가 넘어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레일리는 1초 혹은 1시간, 로저가 이기고자 하자면 1초, 로저가 봐준다면 1시간 이상도 걸리겠다만 결국은 네가 패배할 것이 확실하지. 로저, 뉴게이트, 거프, 그들의 강함은 세계의 정점. 아직은 네가 닿기엔 너무나도 아득한 경지라네. 하지만 너는 로저의 아들이다. 피나는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 로저를 넘을지도 모르지 라고 말해줍니다. 에이스는 레일리와의 회상을 마친 뒤 스승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군. 격돌해보니 알겠다. 아버지와 로저, 내 예상을 훨씬 웃도는 강함이야. 하지만 이곳에 무너지기엔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다. 루피를 도와 세계정부를 다도하는 것, 그것이 귀신의 피를 이어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 이라고 생각한 뒤 불주먹을 사용하여 곧바로 로저와 거리를 벌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폐양색 필기와 불을 응축시켜 동시에 방출시키며 로저를 공격했지만 로저는 곧바로 자신의 검 에이스의 무장색 필기를 두른 이후 에이스의 공격을 상쇄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로저는 매우 강력한 폐양색 필기를 발현하였고, 샹크스의 폐양색 필기마저 뛰어넘는 강력한 폐양색 필기가 마리조아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곧바로 에이스에게 다가오며 에이스의 복부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에이스는 로저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로저의 폐양색 필기로 인하여 에이스의 견문색 필기가 소실되어 버렸고, 에이스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로저의 공격을 피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졌고, 로저는 자신의 검끝에 폐양색 필기를 집중시키며 폐양색 필기를 마치 번개처럼 변형시켜 자신의 참격과 함께 에이스를 향해 날려버리며 에이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다시 한번 견문색 필기를 사용하려 하나 여전히 견문색 필기가 사용되지 않았고, 에이스는 빨간머리와 같은 기술인가, 견문사의 성가신 기술이군 라고 생각한 뒤 우선은 불기둥을 사용하여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내며 로저와 자신을 분리시키는데 성공한 뒤 매우 높게 상공으로 떠올라 로저
로저의 폐양색 패기가 닿지 않는 곳까지 향하며 로저의 견문 사이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며 수준급 전투 센스를 선보입니다. 에이스는 로저의 견문 사이를 파괴해낸 이후 대염제를 사용하여 거대한 불덩어리를 만들어냈고 이는 마치 태양처럼 보일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대염제를 사용하여 로저를 공격하였고 로저는 카무사리의 상위 완격 기술인 카무이키르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대염제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로저의 카무이키르와 에이스의 대염제가 충돌하였고 에이스의 불꽃과 로저의 패기가 말끔하게 소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고 에이스와 로저 역시 고작 이 정도로 서로가 쓰러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곧바로 서로를 향하여 달려들었고 에이스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로저를 공격하였고 로저는 자신의 검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에이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저와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지게 되었고 둘의 공격은 서로 닿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충격으로 서로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에이스가 먼저 힘의 균형에서 밀려나며 멀리 날아갔고 로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에이스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조금만 더 버티면 10분이 지나간다. 자존심 상한다만 지금은 이기는 게 급선무 라고 생각하며 로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면 대결을 고수하기보다는 노련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승기를 잡은 로저는 에이스를 계속하여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에이스는 피하기만 해선 이기지 못한다라는 건가, 하긴 피하는 건 나와 어울리지 않지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몸을 불의 형상으로 변환시키며 잠시 로저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로저의 앞에 나타나 불주먹을 사용하여 로저를 불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저는 오뎅에게 배워두었던 여우불 가르기를 사용하여 불꽃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이후 폐양색 패기를 날카로운 가시의 형태로 에이스에게 날리며 에이스의 어깨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에이스의 기세도 쉽사리 꺾이진 않았고 로저와 에이스는 10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혈투를 벌였지만 결국 승부를 가르지 못합니다. 에이스는 시간 체크도 잊은 채 로저와 정신없이 합을 주고받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로저의 공격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그런가 10분이 지나버린 건가 라고 말하며 로저를 바라봤고 로저는 하반신에서부터 형상이 사라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로저와는 큰 정이 없었기에 돌아서려 했지만 그 순간 로저는 에이스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에이스는 매우 당황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로저는 언제나처럼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에이스 분명 내가 미울 테지, 하지만 너를 향한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그간 겪었던 묘한 감정들이 터져나오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눈물을 꾹 참으며 당신의 피를 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난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경계를 받아왔다. 아들을 두고 떠난 당신의 무책임함은 변하지 않는다만 당신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며 조이보이를 기다리기 위해 희생했다는 건 잘 알겠군. 당신과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우리 세대에서 완수시키고 언젠간 지옥에서 당신을 찾아가겠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고 로저는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사라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흰수염과 동료들 그리고 루피와 사보를 떠올리며 그래도 당신 덕에 동료들과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부분만큼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군 이라고 말하며 돌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성지 마리조아로 복귀하려 하였지만 성지 마리조아에는 이미 전력이 과포화 상태이며 분명 레드라인에서도 전투가 일어나고 있을 것임을 파악했기에 칼리스토를 쫓거나 성지 마리조아로 가는 것보다는 레드라인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였고 에이스는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합니다. 빨간머리 적단이 레드라인으로 지원을 온 이후 벤베크맨은 순식간에 해군들을 잡아내며 자신이 왜 빨간머리 적단의 부선장으로 불리는지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힘이 벤베크맨을 짓누르기 시작하였고 벤베크맨은 이런 짓을 할 녀석은 해군본부 대장 후지토라 니 놈밖에 없지 않는가 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봤고 그곳에는 후지토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역시 빨간머리 적단의 부선장이시군요. 능력만으로 특정하시다니. 하지만 여기서 빨간머리 적단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곧바로 9090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을 짓누른 뒤 자신의 검 야쿠자 화선을 이용하여 중력을 극대화시키며 벤베크맨의 움직임을 구속한 뒤 채를 사용하여 벤베크맨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검의 무장색 패기를 둘러 벤베크맨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9090 열매의 능력을 무효화시킨 뒤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후지토라의 검을 막아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싸움이 장기화가 되면 내가
나보다 불리하다. 하지만 이놈은 누가 뭐래도 해군 본부의 최고 전력 대장, 이런 괴물 같은 녀석을 단번에 끝낼 방법이 라고 생각하며 싸움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무는 순식간에 기대를 마무리 지은 이후 곧바로 로우를 제거하려 하였지만 조로가 자신의 검 세자루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이무의 진격을 막아서는 데 성공하였고, 이무와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였고, 이 둘의 충돌은 워낙 강력했기에 900년간 세계정부의 상징으로서 유지되었던 판게아성의 기둥들이 파괴되며 판게아성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샴블제를 사용하여 이무에게 가까이 다가가 역습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이무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로우의 능력은 일시적으로 삭제된 상태였고, 로우는 능력을 사용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다시 한번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그 위력이 워낙 강력했기에 로우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고통을 느꼈고, 조로 역시 인상을 찌푸리며 이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무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조로와 로우의 견문색 패기가 상실되게 되었고, 이는 샹크스의 견문사회와 같은 원리의 기술이며 이무의 견문사회는 샹크스의 견문사회보다도 더 넓은 범위의 통제 범위를 가졌으며 더 많은 대상의 견문색 패기를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조로와 로우는 이무에 의하여 견문색 패기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무는 섭리의 눈을 사용하였고, 조로와 로우는 눈을 뜰 수조차 없는 밝은 빛을 목도하였고, 패기가 약했던 로우는 양눈이 타들어가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간신히 눈을 떴으나 조로의 눈앞에는 초현실적인 모습을 한 거대한 삼각형 모양의 빛덩어리만 있을 뿐 이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내 침착하며 공기의 흐름을 느끼며 이무의 공격이 오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이무의 공격을 쳐내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무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준급 실력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로우는 이무의 공격에 반응조차 하지 못하였고, 로우는 이무의 공격을 허용하며 전신이 불타버리는 중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로우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로우와 키드가 순식간에 리타이어된 이후 조로는 홀로 이무와 마주하게 되었고, 조로는 이무의 절망적인 강함에 놀라며 이 정도로 강한 녀석이 있다니, 매눈 대머리 오로성, 그놈들을 넘으면 세상의 정점에 닿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었군 이라고 생각하며 이무를 사상 최강의 적으로 간주하며 여차하면 목숨을 걸어 동기어진할 각오까지 내비칩니다. 그리고 이무는 확실히 어중이 떠중이와는 다르군, 롤로노와 조로 라고 말하며 조로만큼은 키드, 로우와는 격이 다름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롱기누스의 창을 구현화시켰고, 판게아성에 준하는 거대한 창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무는 신에게 대적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이놈들 역시 마찬가지일 터 라고 말한 뒤 성창천지멸화를 사용하였고, 롱기누스의 창이 서서히 조로에게 다가오며 천지의 모든 것을 흡수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일시적으로 빛마저 흡수하였기에 판게아성 근처가 암전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한 뒤 천지의 기운을 모두 흡수하여 자연마저 힘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기술인가. 하지만 다행히도 속도가 그렇게 빠른 기술은 아니군. 저 멍청이 둘부터 치우고 맞선다 라고 말하며 롱기누스의 창이 지면에 닿기 전에 로우와 키드를 먼저 멀리 보내려 하였고, 그 순간 로우가 간신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조로는 저 녀석은 내가 상대하겠다, 이놈들은 멀리 도망쳐라 라고 말했고, 로우는 무거운 짐을 넘기는군, 무리하지 마라 롤로노아야, 밀집 모자라면 분명히 저 녀석을 날려버릴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한 뒤 샴벌즈를 사용하여 키드를 데리고 멀리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판게아성 근처는 이무의 통제하에 있었고, 이무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로우의 악마 열매 능력을 봉쇄시킨 뒤 티치의 클로우즈처럼 로우와 키드를 빨아들여 버렸고, 로우와 키드는 조로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당황하며 기척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다, 어디로 사라진 거지 라고 말합니다. 한편 롱기누스의 창이 지면에 거의 닿기 직전까지 놓였고, 조로는 우선 이무의 성창천지멸화를 막아내기 위하여 자신 역시 천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일합천지 참수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일합천지 참수제와 이무의 성창천지멸화가 충돌하였고, 판게아성은 물론 마리조아 전체에 영향이 가는 엄청난 위력의 충돌이 일어났고, 그 순간 마리조아에 보관되어 있던 고대병기 플루톤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가게 되며 이는 큰 스노우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무의 성창천지멸화와 조로의 천지참수제가 격돌한 뒤 이무가 구현화시킨 롱기누스의 창이 사라지며 조로가 마치기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조로의 전신에는 성스러운 빛들이 감돌고 있었고, 그 빛의 원천은 이무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조로는 생명력을 꽤나 흡수당하며 온몸이 불타는 고통을 느끼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이무는 롱기누스의 창만이 소멸되었을 뿐 큰 충격을 입지는 않았고, 이무는 서서히 조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조로는 괴물같은 녀석이군, 네 놈을 상대하려면 지옥의 왕이라도
왕도 되어야 하는 건가? 라고 하며 웃음을 지었고 이문은 신의 앞에서는 지옥의 왕 따위도 소용없다. 조이보이 이후 네 녀석이 처음이다. 내게 내 상을 입힌 녀석은 말이지. 라고 말한 뒤 조로를 키드와 로우를 보내버린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이동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신로가 폭발을 일으키며 더욱 단단해졌고 이문은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마침내 자신의 감겨있던 왼쪽에 눈을 뜨며 한 차원 높은 경지로 각성하게 되었고 조로의 패기가 이전보다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조로는 마침내 도신 류마의 경지를 완벽하게 뛰어넘는 데 성공하였고 도신류 역시 조로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조로를 위해 도명을 바칠 각오를 내비칩니다. 그리고 엠마는 순식간에 조로는 물론 이무의 패기마저 빨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조로는 숨을 헐떡이며 죽기 직전까지 왔지만 이상하게 미칠듯이 기운이 넘친다. 와라 세계정부의 왕 2차전 시작이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조로와의 2차전을 준비합니다. 우타가 아카이누로부터 샹크스를 구해낸 뒤 샹크스 구하러 왔어 라고 소리쳤고 샹크스는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우타 여긴 왜 온 거냐 니겐 위험하다고 라고 말하며 급하게 우타에게 달려가 우타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타쿠리를 쓰러뜨린 키자루가 나타나 곧바로 샹크스를 걷어차버렸고 샹크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르는 부녀 상봉인가 감동적이지만 이야기의 끝은 비극인 것 같네. 빨간머리 샹크스 세계 최고의 가수 우타 부녀가 한자리에서 죽게 생겼군 이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우타 엘레지아 사건 뒤 죽여뒀어야 됐는데 라고 말한 뒤 견신홍련을 사용하여 우타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눈을 지그시 감은 뒤 샹크스와 루피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한번 죽으려 했던 목숨 이제 와서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아 라고 말한 뒤 금단의 노래인 토트무지카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고대의 마왕 토트무지카가 레드라인에 나타났고 우타의 노래를 들은 상당수의 해군과 해적들이 우타월드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키자루는 귀를 막으며 이에 대응했으나 아카이누는 결국 저놈을 잡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보르살리노 내가 우타월드로 들어가겠다. 이놈이 현실 세계에서 지원을 부탁한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조심하라고 사카즈키 친구를 또 잃고 싶진 않으니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아카이누답지 않게 웃음을 지으며 다녀오지 형제여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귀를 막은 양손을 뗐고 곧바로 우타월드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절망하며 토트무지카를 제압하지 못하면 결국 우타는 죽게 될 텐데 라고 중얼거렸고 키자루는 샹크스를 쳐다보며 니놈을 먼저 죽여야 되는데 눈앞에 괴물이 우선순위인 것 같네 라고 말하며 간접적으로 샹크스를 놓아주겠다고 말하였고 샹크스는 키자루의 의중을 눈치채며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대피할 준비를 마치며 키자루 아카이누 적이지만 이번만큼은 한 여자의 아비로서 부탁하네 부디 토트무지카를 무찔러주게 라고 말하고 키자루는 철룡인 출신이 아니랄까봐 어려운 미션을 주는군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샹크스 역시 폭소한 뒤 곧바로 이들로부터 대피하며 우선은 빨간머리 적단과 합류하여 우타를 효율적으로 구해낼 작전을 세웁니다. 오로성은 알라바스타에서 루피, 조로, 키드, 로우와 격돌한 이후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였기에 며칠간 전투불능 상태가 되는 페널티를 받게 되었고 잠시 알라바스타에서 머무르며 몸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로성 전원은 모두 몸을 거의 다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고 오로성은 이무에게 통신을 걸었으나 이무는 한창 조로와 격돌 중이었기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워큐리는 이무님까지도 나선 것인가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한치가 시급한 상황이로군 앞서 세운 작전대로 움직일 수밖에 라고 말했고 마스는 이번 전쟁이 부디 마지막이면 좋겠군 이라고 말했고 피터는 허면 곧바로 출격하도록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와 마스는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하며 세계정부를 지원하고자 하였고 나스조로와 피터는 적절한 섬에 대기하며 혹여나 대피할 밀짚모자 루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터는 어인섬으로 향하며 해적들이 어인섬을 통해 대피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고 오로성 전원은 곧바로 각자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다만 이들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에 기동성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고 이동하는 데까지 꽤나 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피치는 시키를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시키는 이제 뭘 할 생각이지 밀짚모자 루피가 마리조아를 침공했다고 세계가 떠들썩한데 말이지 니놈 역시 마리조아로 향할 것이냐 라고 말하고 티치는 제하하하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만 이미 마리조아와 레드라인은 아수라장 그 누가 승리해도 이상하지 않지 우린 패자를 쫓는 승자를 노린다 어떤 쪽이 승리하더라도 패자 쪽은 도주를 택할 것이고 마리조아에서 도주할 수 있는 루트는 레드라인 어인섬 단 두 곳이다
레드라인은 한창 전쟁이 이어지고 있으니 미리 자리를 잡고 주둔하는데 용이하지 않지. 하지만 어인섬은 어인들조차 없는 완벽한 빈집, 미리 주둔하고 있다면 분명 누군가가 나타날 테다 라고 말했고, 시키는 누가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지, 괜히 체력만 빠지는 게 아닌가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티치의 능력이라면 능력자가 나타나면 열매를 사냥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점급 능력자의 열매를 사냥한다면 우리의 전력은 더욱 강해질 테지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바로 그거다. 세 개의 능력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만 나의 부하들 중 아직 비능력자는 많아. 또한 닥터 베가펑크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물의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지. 자연계 악마 열매나 환수종 악마 열매 능력자를 사냥한다면 우리의 전력은 매우 강해진다 라고 말하며 어인섬으로 향해 미리 대기한 뒤 그곳에 나타나는 악마 열매 능력자를 사냥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시키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세상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법이지. 그래, 그것이 진정한 해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위블이 에이스, 루피 등과 함께 마리조아에 침공하며 포보스와 대치하게 되었고, 포보스와 위블은 처절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주변의 건물들을 박살내가며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성지 마리조아가 이 이상 파괴되게 둘 순 없다. 하지만 저 괴물 녀석을 무슨 수로 빠르게 제압한다는 건가? 무언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며 위블을 빠르게 제압하지 않으면 성지 마리조아가 큰 피해를 입지만 달리 위블을 꺾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블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곧바로 오늘도로 포보스의 한면을 강타하였고, 포보스는 무장색 패기를 눌러 피해를 최소화시킨 뒤 용용일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의 능력을 극대화하며 인수용으로 변신하였고, 티라노사우루스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앞발조차도 거대해진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위블을 들이박아 버립니다. 하지만 위블은 엄청난 괴력을 선보이며 포보스를 공중으로 높게 들어올린 이후 포보스를 멀리 던져버렸고, 충격의 여파로 건물이 무너졌고 포보스는 건물에 깔리게 됩니다. 포보스와 위블의 대결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연이은 강자들의 대결로 인하여 성지 마리조아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위기를 직감하며 더 이상 지속하면 위험하다고 내 본능이 말해주고 있다. 이 이상 전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선 도주한 뒤 훗날을 도모한다 라고 생각하며 위블을 따돌린 뒤 신의 함선 쪽으로 대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악마 열매 능력을 해제한 뒤 역시 강하군, 흰 수염의 재림을 보는 것 같았어 라고 위블을 칭찬하며 위블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려 하였고, 위블은 매우 단순했기에 포보스의 칭찬에 넘어가며 보는 눈은 있구만. 언젠간 나도 아버지처럼 강해질 거야. 아직은 좀 멀었지만 말이야 라고 말했고, 포보스는 채를 사용하여 위블에게 접근한 뒤 그래, 흰 수염이라면 이딴 작전에 넘어가진 않았을 거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위블의 턱에 혼신의 펀치를 적중시키며 잠시 위블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버린 뒤 곧바로 신의 함선을 향해 도주하였고, 위블은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이 공룡자식,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며 포보스를 쫓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가 나타났고, 에이스는 위블을 막아서며 위블, 무리해서 쫓을 필요 없어. 어차피 저 녀석은 더 이상 전투를 하진 못할 거다. 이미 다리가 완전히 박살나 있더군. 각설하고 우린 루피와 동료들을 엄호할 준비를 해야 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짊어지었다고. 조만간 마리조아에서의 1차전이 끝날 거다. 그때 상황을 봐서 적절한 곳에 합류하거나 최악의 경우 탈출을 위해서 퇴로를 열어야 한다고 라고 말했고, 위블은 알겠어, 그럼 어떡하지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주변 지형을 살피며 우선 지형 파악을 해두는 게 우선이겠지. 그리고 곧바로 사이퍼폴 근위병들을 제압한다. 특히 근위병들은 쓰러뜨려도 끝이 없군. 나는 가봐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으니 여기 근위병 사이퍼폴을 너에게 맡기마 라고 말했고, 위블은 알겠어, 맡겨도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우선의 상황을 살피며 차분히 2차전을 준비하려 합니다. 스모커는 해군의 지원 요청을 받은 뒤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레드라인으로 합류하여 하였고, 근처 섬에서 크로스길드의 간부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압도적인 강함을 선보이며 버기를 제외한 크로스길드의 간부들을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고, 버기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섬에서 빠져나가려 하였지만 이미 섬 전체가 연기로 둘러싸여져 있었으며 스모커의 통제하에 있었기에 버기는 섬에서 탈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모커가 버기를 찾아냈고 오토바이를 타고 버기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버기는 실성하며 젠장, 이 귀신 같은 자식, 도대체 이 빌어먹을 능력은 뭐냐고 라고 소리쳤고, 스모커는 사왕 천냥 광대 버기, 세간에서는 해적왕 밀짚모자 루피를 제외한다면 이 녀석이 가장 강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더군.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아. 이 녀석에게 사왕이라는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울컥하며 닥쳐라 연기
연기 자식 이놈 역시 로그타운 당시에만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아니었는가 라고 말한 뒤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스모커를 동강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곧바로 연기와 함께 몸을 재생하였고 버기를 붙잡으려 합니다. 스모커는 버기의 능력을 무력화시킨 뒤 곧바로 버기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공중으로 날아갔고 스모커는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왜 발악하는 거지? 이 녀석이 이곳에서 달아나게 될 가능성은 0%다.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지 그래 라고 말했고 버기는 세상에 0%는 없다고 라고 말한 뒤 분명 처음에는 비슷했다. 샹크스와 나도 로저의 적당 견습 시절엔 비슷했었지. 밀짚모자 오렌지 마을에서 봤을 때만 해도 루키에 지나지 않았던 녀석이었어. 스모커 저놈도 마찬가지. 로그타운 아니 정상결전 때만 하더라도 평범한 해군에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모두 세계를 호령하는 강자가 되었어. 왜 나만 그대로인 거지? 로저 선장님도 레일리 부선장님도 오뎅씨도 나의 자질을 인정해 주었는데 나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가? 아니 애초에 노력으로 닿을 수 있는 경지인가? 라고 생각하며 한계에 부딪힌 자신을 보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다시 암차례 각성하게 되었고 버기의 기량이 순식간에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곧바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스모커를 동강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스모커는 얼굴에 얕은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저놈 무언가 달라졌다. 극한으로 내몰리며 심신의 변화가 생긴 것인가? 라고 말하며 버기가 확실히 더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파여진 지형과 무너진 나무들을 보며 아니야 고작 지형을 파고 나무를 벤 정도가 아니다. 산과 바다가 동강나고 있다 라고 말하였고 버기의 능력으로 인하여 산과 바다가 동강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자신의 능력에 떨떠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전의를 상실하진 않았고 연기 자식 이 녀석을 잡고 샹크스 밀짚모자 다시 그들과 경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각성하며 주변 사물을 모조리 동강낼 정도의 실력으로 변하였고 스모커의 연기마저 동강낼 수 있게 되었기에 무장색 폐기 없이도 자연기약 열매 능력자를 공격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연기가 동강나며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남는 것을 보며 자연마저 동강내는 힘이라는 건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악마의 열매는 사용하기 나름이군. 밀짚모자 천냥광대 이스트블루 시절에는 장난같은 능력을 믿고 설쳐대는 애송이라고 생각했는데 밀짚모자는 고사하고 천냥광대 녀석도 꽤나 위협적인 능력을 터득하다니 라고 생각하며 악마열매의 기본적인 성능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며 스모커에게 공격이 닿게 되자 꽤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앗 하하하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한 뒤 스모커의 다리를 동강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리 자신의 다리를 연기화시키며 버기의 공격을 피해내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공중으로 튀어올라 순식간에 버기에게 접근한 뒤 해루석 지태를 사용하여 버기를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버기의 목을 짓누르며 제법이었다만 아직 기초 실력이 부족하군.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패기와 기초 실력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버기를 생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웃음을 지으며 그런 것 따윈 알고 있다고. 하지만 스모커 방심하지 않았나 라고 물었고 스모커는 그제서야 버기의 왼팔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버기의 왼팔이 날아왔고 버기의 왼팔은 곧바로 스모커를 향해 특제 버기탄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눈을 질끈 감으며 이 녀석을 우산 삼아 폭탄을 피한다. 젠장 죽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말하며 스모커를 끌어안으며 스모커를 방패로 삼아 폭발을 피해내고 스모커는 특제 버기탄을 사용하여 제압하려 합니다. 버기는 나름 머리를 굴리며 스모커에게 정타를 넣는데 성공하였고 특제 버기탄은 스모커의 등에서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충격의 여파로 인하여 그대로 기절하여 버렸고 스모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특제 버기탄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녀석이 사왕이라니 라고 중얼거린 뒤 곧바로 버기에게 해루석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타시기와 히나에게 연락하여 크로스길드 전원을 임펠다운으로 호송하라고 명령하였고 스모커는 곧바로 로쿠규에게 통신을 겁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한창 사보와 격돌 중이었기에 스모커의 통신을 받지 않았고 스모커는 타해군 몇몇에게 통신을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타시기에게 타시기 너는 히나와 함께 크로스길드를 임펠다운으로 호송해라. 나는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한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바이크에 탑승하여 레드라인으로 직행합니다.
루피는 겐타이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K사와 대치하게 되었고, K사는 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에게 선제 타격을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루피는 단숨에 K사가 오로성에 준하는 강자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루피는 이 녀석 그 괴물들 정도인가 멧돼지 녀석보다는 확실히 약한 것 같은데 나머지 오로성과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위라고 봐도 무방한데 라고 생각하며 K사의 실력이 워큐리를 제외한 오로성 정도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K사는 오로성 전원이 덤비더라도 루피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이 루피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기에 겐타이와 마찬가지로 루피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에 중점을 맞추어 전투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온전히 전력을 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루피는 겐타이와의 대결로 인하여 복부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으며 혈마의 저주로 인하여 피의 흐름이 뒤바뀌며 기량이 약소하게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K사는 루피의 기량이 떨어진 것을 단번에 파악하며 겐타이 해줄 만큼 해주었군. 허나 나 역시 드래곤이라는 녀석과의 대결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상태, 한순간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그대로 패배로 직결된다 라고 생각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매우 빠른 속도로 K사에게 다가온 뒤 니시시시 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발버둥 쳐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나는 쌍디를 구하러 가야 해, 당장 비켜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기관총을 사용하여 K사의 복부를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K사는 꽤나 충격을 입었지만 곧바로 우주의 기운을 사용하여 상처를 회복한 뒤 천왕성 투하를 사용하여 실제 천왕성만큼은 아니지만 마리조아보다 거대한 천왕성을 소환해냅니다. 그리고 K사는 곧바로 중력의 힘을 사용하여 천왕성을 압축시키기 시작하였고, 천왕성은 판기아성 정도로 압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천왕성이 압축되며 천체의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질량의 크기는 그대로였기에 매우 강력한 위력을 동반하며 압축된 천왕성이 루피를 향해 날아왔고, 후지토라의 운석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위력의 천체가 루피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리고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천왕성 투하의 위력을 어느정도 예측하였고, 곧바로 거인화에 돌입하며 크기가 수십 배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를 쓰러뜨렸던 기술인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K사의 천왕성 투하를 막아섰고, 루피의 주먹과 천왕성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의 주먹이 천왕성을 부숴버렸고, 천왕성의 파편이 마치 비처럼 성지마리조아에 떨어지게 되었고, 성지마리조아의 건물 대부분이 박살나버립니다. 또한 천왕성의 파편 일부가 주변의 섬들로도 떨어졌고, 레드라인에서 전투를 이어가던 이들 역시 천왕성의 파편에 깔리거나 직격탄을 입으며 쓰러졌고, 루피와 K사의 대결은 섬 하나를 넘어 주변의 섬까지도 영향을 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K사는 무너져가는 마리조아를 보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던 간에 900년간 정점의 상징이었던 마리조아는 붕괴되겠군. 분명 이무 녀석이 책임을 물을 텐데 더 이상 내가 관여했다간 화살이 내게 돌아올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며 허탈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K사의 말대로 마리조아는 거의 다 부서져가는 상태였으며 심지어 지금도 전투는 이어지고 있기에 밀지모자일당과 연합군이 패배할지언정 최소한 마리조아는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K사는 루피와 꽤나 공방을 주고받은 뒤 루피에게 밀짚모자 한 가지 제안을 하지, 네 녀석이 무장색 패기로 저항한다면 무용지물인 제안이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루피는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지 라고 말하며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K사는 말을 이어가며 달에서 싸워본 적 있나 라고 물었고, 루피는 당황하며 뭐 달? 하늘에 있는 달? 이라고 물었고, K사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그 달은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달과 같은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지, 이 녀석이 무장색 패기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지금 즉시 이동 가능하지, 어때 구미가 당기지 않나 라고 물었고, K사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곤 있었으나 루피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저 녀석 아직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있어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긴 하다만 거절한다면 내게 승산은 0%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민 끝에 이시시시 달이라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는데 나에겐 쌍디를 구하는 게 더 급해 라고 말하며 K사의 제안을 거절하는 듯 했고, K사는 만약 달에서 나를 꺾으면 쌍디라는 녀석이 어디 붙잡혀 있는지 알려주마 라고 딜을 하였고, 루피는 그럼 어쩔 수 없지, 좋아 달로 가보자고 라고 말했고, K사는 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자신과 루피를 달로 이동시킵니다. 마르코는 성지마리조아에서 로브루치와 격돌하게 되었고, 루치는 동물계 악마 일매 각성을 이뤄낸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기량적으로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빠른 속도로 마르코에게 다가와 유광권을 사용하여 마르코의 복부를 뚫어버립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곧바로 화염과 함께 복부를 재생시키는데 성공한 이후 아프다고 요잉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화가 난 로브루치는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곧바로 마르코의 화면을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르코는 빠른 속도로 공중에 튀어오른 뒤 봉황인을 사용하여 로브루치에게 충격파를 날렸고,
로브루치는 견문색 패기를 활용하여 마르코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이는 마르코의 공격의 시작에 불과했고 마르코는 빠른 속도로 로브루치에게 접근하여 오운글을 사용하여 루치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와노쿠니 어게인에서 겪은 키자루와의 대결, 불과 어둠에서 겪은 아오키지와의 대결, 제2의 정상결전에서 겪은 카이도우 킹 등 밀짚모자 일당의 위기에서 겪은 후지토라와의 대결을 떠올리며 그간 바삐 움직이면 나도 성장한 것 같구만 요이 라고 말한 뒤 로브루치는 이제 자신에게 위협이 되질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기량적으로 이미 구해군대장에 근접한 상태였고 신해군대장과 비교하여도 손색 없을 만큼 강해진 상태였습니다. 마르코는 고질적으로 자신의 약점으로 평가받다 공격력을 어느 정도 보완한 상태였고 마르코는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푸른 화염과 함께 방출하는 기술의 청화 무파를 사용하여 로브루치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로브루치는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가며 뭐냐 이 위력은 분명 공격력은 약하다는 평을 받던 녀석인데 라고 소리칩니다. 마르코는 로브루치를 빠르게 마무리 지은 뒤 곧바로 다른 곳으로 지원을 가기 위하여 자신의 청화무파를 맞고 날아간 로브루치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로브루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브루치는 악마 일매 능력을 통하여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킨 뒤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올라 마르코의 목덜미를 노렸고 마르코는 불사항공키를 사용하여 로브루치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아직 로브루치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로브루치는 강화직원을 사용하여 마르코의 복부를 뚫어버립니다. 그러나 마르코는 회복력만큼은 사왕조차 한 수 접을 정도이며 회복에 특화된 능력을 갖췄기에 상처를 곧바로 재생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만 포기하는 게 어떻냐요이 무의미한 저항만 길어질 뿐이라고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닥쳐라 해적과 협상할 마음 따윈 없다. 난 언젠간 밀짚모자를 잡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너 정도에게 패배한다는 건 가당치 않은 소리지. 죽은 흰수염이 오더라도 나를 막을 순 없을 것이다. 라고 소리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조금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밀짚모자 아버지는 고사하고 우리 해적단의 신입도 못 잡을 것 같은데 과한 자신감이구만 요이 라고 말한 뒤 신흰수염 해적단의 신입인 위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봉황인을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공격하였고 로브루치는 최대른 유광권을 사용하여 마르코를 공격합니다. 마르코와 로브루치의 메인 공격이 한 차례 충돌한 뒤 이후에도 마르코와 로브루치는 공방을 주고받았고 꽤나 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체력적으로 로브루치에게 우위를 보였고 로브루치는 지회무신을 사용하여 인수형의 근육으로 비대해진 상체를 줄여 파워를 줄인 대신 속도를 상승시키고 지회를 최대화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대장 사원과 싸워왔던 마르코에게 로브루치의 강화된 속도는 전혀 위협적이지 못했고 되려 공격력만 줄어드는 최악의 선택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승부수를 띄우기 위하여 푸른 불꽃을 실체화시킨 뒤 곧바로 로브루치의 하반신을 태워버렸고 로브루치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채를 사용하여 마르코에게 접근한 뒤 수건을 사용하여 마르코의 복부를 공격하나 마르코는 견문색 패기를 활용하여 로브루치의 공격의 위력을 최소화시킨 뒤 곧바로 상처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로브루치는 절망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푸른 불꽃과 무장색 패기를 극한으로 강화하여 한 번에 방출하는 기술인 청화 폭렬 방출을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공격하였고 로브루치는 전신이 불타고 부서지는 중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마리주아를 휘젓기 시작합니다. 우타가 샹크스를 구해내기 위하여 토토무지카를 소환한 이후 아카이누는 토토무지카를 무찌르기 위하여 키자루에게 원래의 세계의 지휘권을 이양한 뒤 자신은 홀로 우타월드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우타월드 내부로 들어가는데 성공했고 순식간에 은표 병사들이 아카이누를 덮쳐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은표 병사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린 뒤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키자루와 소통하며 우타월드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보르살리노 바깥의 상황은 어떻지? 라고 물었고 키자루는 확실히 고대의 마왕답군. 등장만으로 레드라인의 해군뿐만 아니라 해적들까지 많은 이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또한 섬도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우선 이 괴물을 쓰러뜨리는 게 우선이다. 해군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토트무지카를 쓰러뜨리기 위해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같은 부위를 타격하며 충격을 주는 것. 내가 먼저 신호를 주면 곧바로 공격을 개시해라.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심지어 해적 몇몇은 토트무지카를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여
토트무지카를 보호하거나 토트무지카를 공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라고 말하며 해적들의 일부가 토트무지카의 부하를 자처하며 해군을 공격하거나 방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된 거 해적들도 함께 죽여버린다, 보르살리노 악을 용서하지 마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토트무지카에게 달려들었고 기자로도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이를 느끼며 해군들에게 자신을 엄호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곧바로 토트무지카를 공격하기 위하여 날아갑니다.